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우리나라 이공계 인재들이 국내보다 해외에서의 연구를 선택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연구 환경과 낮은 처우 등으로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 더해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된 추위가 이어지면서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0도, 체감 온도는 영하 13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추위는 오후부터 풀리고 수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2.4도, 체감 온도는 영하 18.8도를 기록했습니다. 그제보다 기온은 2도 더 내려갔고 예년보다는 8도 낮았습니다. 강원 고송 향로봉이 영하 23.5도로 체감 온도가 영하 34.2도까지 곤두박질하는 등 전국 대부분이 예년보다 5에서 8도 낮았습니다. 호남권과 제주도에는 많은 눈이 내렸고 영남권에는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초속 30m 태풍급 돌풍이 불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경북 경주를 비롯해 영남권과 동해안은 매우 메말라서 화재 위험에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추위 걱정은 없겠고 주 중반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춥겠지만 이후부터는 풀려서 이번 주 내내 아침에는 0도 안팎, 낮에는 영상권을 유지하겠습니다. 9일 전후로는 서쪽에서 다시 기압능이 유입되면서 찬 공기가 물러나고 기온이 점차 회복될 전망입니다. 따뜻한 남서풍과 찬 북서풍이 충돌해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수요일 전국에 눈이나 비 예보가 있습니다. 특히 비와 눈의 경계 지역인 충남, 전북, 경남에서는 비가 내린 뒤 얼 수 있어서 미끄럼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강추위 속 한쪽은 폭설, 다른 쪽에는 산불. 이는 한반도가 처한 기후위기를 방증하는 현상일 수 있는데요. 올해 말 기후재난을 더욱 악화시킬 슈퍼 엘니뇨가 나타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인공지능 예측 모델 분석 결과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물이 사라진 대지는 쩍쩍 갈라졌고 폭우가 삼킨 마을은 지붕 끝만 간신히 드러냅니다. 거센 불길에 숲과 초원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지난 2015년 겨울에 나타난 슈퍼 엘니뇨가 지구촌에 몰고 왔던 기후재앙입니다. 엘니뇨는 동태평양 수온이 평년보다 0.5도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2도 이상 크게 오르면 슈퍼 엘니뇨라 부릅니다. 그런데 올해 말 또 한 차례 슈퍼 엘니뇨가 찾아올 거란 두려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개발한 AI 예측 모델에서 도출한 내용입니다. 올해 가을에서 겨울 사이 평년보다 수온이 2도 높은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한 겁니다. 이 AI 모델은 기존 역학 모델보다 예측 정확도가 50%가량 높고 2015년 겨울 슈퍼 엘니뇨의 흐름을 실제와 유사하게 재현해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IPCC 보고서에 활용된 40개 이상의 역학 모델들과 과거 150년 자료를 같이 학습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강한 엘니뇨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50년 이후 수온이 2도 안팎으로 치솟은 슈퍼 엘니뇨는 단 4차례뿐. 나타날 때마다 이상고온, 폭우와 가뭄, 대형 산불 등 극단적 재난으로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해진 지금, 과거와 같은 수준의 엘니뇨라도 더 큰 충격을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전지구 온도가 0.1도에서 0.15도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지구 기후 온난화를 좀 가속화시키는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예측 시점이 이른 만큼 앞으로 계절과 해양 조건에 따라 전망은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기후위기의 한가운데 놓인 지금, 아직 이르긴 하지만 슈퍼엘니뇨의 가능성은 인류를 향한 중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보다 정밀한 분석을 통한 대비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미래 과학기술 인재들을 만나 과학기술은 곧 국가 역량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공계 현장에서는 여전히 국내 연구 환경이 열악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임늘솔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국내 이공계 인재들이 해외로 떠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낮은 보상이 꼽힙니다. 오랜 기간 학업과 연구를 거친 뒤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니 중국이나 미국 등 높은 처우에 쉽게 눈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공계에서 학사를 취득하고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초봉이 이 의사의 초봉과 거의 대략 3배 정도 차이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처우뿐 아니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인적 네트워크도 해외를 선택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아직은 해외 쪽에 이제 인적이나 물적인 인프라가 더 잘 갖춰져 있어서 국내에서 연구를 진행할 때보다 해외에서 연구를 진행할 때 더 다양한 사람들과 더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서 어렵게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연구를 계속하고 싶어도 연구직과 교수 자리는 극히 제한돼 어쩔 수 없이 해외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소나 학교 등의 아카데믹 쪽으로 진출하는 경우는 박사 졸업생 중에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요? 결국 박사를 받고 나서 갈 데가 없습니다. 과학기술이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우리 사회의 관심이나 위상은 의사나 다른 전문직보다 못하다는 인식도 여전합니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의 그러한 엔지니어나 아니면은 연구자로서의 인정을 조금 더 받는 게 없지 않아 있어서 혹시 주변에 연구자분들이 있으시다면 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다든지 좀 위로를 해주시면. 열악한 연구 환경과 불안한 미래 속에서 이공계 연구자들은 더 나은 연구 조건을 찾아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이공계 인재들은 국내의 열악한 연구 환경과 처우를 지적했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연구 환경의 실태는 어떻길래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정책적인 문제는 어떤 게 있는지 이어서 이성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연구 유형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리더 연구는 연 16억 원, 8억 원, 핵심 연구는 연 3억 원, 2억 원, 1억 원, 신진 연구는 1.5억 원, 1억 원 등입니다. 과제별로 지원하는 나름의 기준을 마련한 거지만 실제 연구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수 연구를 선정해 거기에 맞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금액을 먼저 정한 뒤 그 기준에 맞춘 연구를 찾는 게 앞뒤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은 과제당 연구 금액을 정하지 않고 실제 연구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문기관이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려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원할 만한 내용이다 그러면 무조건 정해진 액수를 지원을 해줘요. 실제로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정부에 따라 바뀌는 연구개발 투자 방향도 연구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R&D 대폭 삭감으로 과학기술계 전반이 큰 홍역을 치렀고 앞선 정부에서는 탈원전 기조로 원자력 분야가 상대적으로 위축됐습니다. 이번 정부는 인공지능 상강 도약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제시하면서 정부 지원 연구에 선정되려면 무조건 인공지능을 넣어야 한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산업과 기술에 따라서 그 지원되는 예산과 그 관심 분야 그리고 열려있는 과제들이 언제든지 많이 급변할 수 있다라는 부분 또 혹은 예산이 또 깎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들이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직되고 계량화된 연구비 지원 제도와 정부에 따라 일관성 없이 추진되는 과학기술 정책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연구 현장의 불신과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포스텍 차영준 교수, 이화여대 주계일 교수 공동 연구팀이 장기 이식의 최대 난제인 면역 거부 반응을 전신 부작용 없이 줄일 수 있는 면역 방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홍합이 물속에서도 강하게 달라붙는 원리를 활용해 면역 억제제를 담은 마이크로젤을 만들고 이를 이식한 장기 표면에 스프레이처럼 뿌려 코팅했습니다. 장기 표면에 코팅된 젤 입자는 약물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속도를 줄이고 이식 부위에서만 면역 억제를 유도합니다. 연구팀은 이종장기 이식 실험에서 면역세포 침투와 염증 반응이 감소했고 이식된 조직의 생존 기간이 늘어 기존 방식보다 2배 이상 높은 면역 억제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삼성을 애플보다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학생활 플랫폼 에브리타임을 운영하는 비누랩스 인사이트는 전국 대학생 500명에게 물어본 결과 혁신적인 이미지에 대해 62%가 삼성이라고 응답해 애플을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삼성의 핵심 이미지로 신뢰와 실용적 친근함을, 애플은 세련된 고급스러움과 트렌디함을 꼽았습니다. 현재 스마트폰 보유 현황은 애플 아이폰이 61.6%, 삼성 갤럭시가 38.4%로 나타났지만 향후 구매 의향은 아이폰 57.4%, 갤럭시 42.6%로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컬링 경기 장면을 보시면 선수들이 열심히 얼음 표면을 닦는 모습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이는 단순히 얼음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마찰을 조절해 스톤을 원하는 곳으로 보내기 위한 치열한 과학 전쟁이라고 합니다. 김은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스포츠 속 숨겨진 과학적 원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6년도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을 맞이해 동계올림픽 속 숨겨진 과학적 원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만나볼 종목은 빙판 위의 체스, 컬링입니다. 컬링은 20kg의 스톤을 던지고 스위핑을 통해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이동시키는 종목입니다. 경기를 보시면 선수들이 빙판을 열심히 닦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스위핑입니다. 제가 경기를 할 때 좀 약하게 던졌는데 스위퍼들이 스위핑을 통해서 볼을 멀리 가게끔 했던 적이 있어요. 던지는 것만큼 스위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스위핑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힘을 다했는데도 생각보다 스톤이 무거워 멀리 나가지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투구를 하고 스위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의 도움을 받아 스위핑까지 시도해봤는데 한눈에 봐도 스톤이 훨씬 멀리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위핑에는 어떤 과학적 원리가 담겨 있는 걸까요? 힌트는 바로 페블에 있습니다. 경기 전 컬링장 빙판에 물을 뿌리게 되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작은 얼음 알갱이를 페블이라고 부릅니다. 컬링에서는 페블이라고 물을 뿌려서 얼음 위에 얼음 알갱이를 놓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얼음 위에서 살짝 스톤이 떠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스위핑을 하면서 방향도 조절하고 속도를 조절해서 경기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스톤과 빙판 사이의 마찰 계수를 조절하는 핵심이 페블인데 스위핑을 통해 페블을 녹여 마찰 계수를 조절하는 겁니다. 스위핑을 하게 되면 마찰열로 인해서 얼음 표면이 살짝 녹게 되거든요. 그러면 수막이 형성되고 마찰 개수가 줄어들어서 스톤이 조금 더 멀리 가게 되고 휘어지는 궤적도 조금 더 완만해지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됩니다. 단순한 스위핑이 아니라 그 속에 숨은 마찰력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점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은 컬링 속 숨겨진 과학적 원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흥미로운 스포츠 과학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김은별이었습니다. 최근 금, 은 가격 상승으로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담베초 동계올림픽 메달의 액면 가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CNN 방송에 따르면 밀라노 코르티나 담베초 동계올림픽의 금메달 금속 가격은 약 2,300달러, 우리 돈 약 337만 원, 은메달은 약 1,400달러, 우리 돈 약 205만 원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2024년 7월 프랑스 파리 올림픽 당시 금메달의 액면 가치인 $900, 은메달 $471보다 각각 150%, 197% 상승한 것입니다. 이는 금, 은 등 귀금속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인데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파리 올림픽 이후 금과 은 현물 가격은 각각 107%, 200% 올랐습니다. 빗썸 5지급 사태로 이른바 장부거래 관행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빗썸은 급락한 가격에 비트코인을 판 고객들에게 손실 금액의 11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보상안을 내놨는데요. 당사자들은 비트코인으로 돌려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저녁 7시 반쯤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순식간에 17% 넘게 폭락했습니다. 직원의 실수로 존재하지도 않는 비트코인 62만 개가 시중에 풀린 결과였습니다. 빗썸은 99% 이상을 회수했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비트코인 시세 급락에 자동으로 작동한 예약 매도 주문입니다. 빗썸은 패닉셀로 손해를 본 고객들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추가 10%, 즉 110%를 보상하고 당시 접속한 모든 고객에게 2만 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모든 종목 거래 수수료도 면제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사이에서는 시세 왜곡으로 보유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팔린 만큼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 수량 그대로 돌려달라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반대로 폭락장에서 최저가의 코인을 산 이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20% 가까운 차익을 봤는데 거래소가 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거래를 취소하거나 이득을 회수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원흉인 거래소의 장부거래 관행에 대한 비판도 거셉니다. 빗썸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5만 개 정도인데 실수로 뿌려진 건 무려 12배가 넘는 62만 개. 얼마든 코인을 찍어내고 시세 조작에 활용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세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동성 공급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허술하게 운행되고 있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장 내 가상자산이 언제든 가짜 숫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투자자들의 신뢰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5지급 사태와 관련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 통제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억 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과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빗썸 사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추가적인 이용자 피해와 금감원 현장 점검 진행 상황, 가상자산 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의 검증 체계, 다중 확인 절차, 인적 오류 제어 등 통제 장치가 적절히 구축돼 있는지 점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고마운 분들과 선물 주고받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포장이 크고 화려할수록 버려지는 쓰레기 양도 많아서 처리도 어렵고 환경에도 좋지 않은데요. 이를 막기 위한 과대포장 단속 현장,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요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진열대에는 선물 세트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다채로운 구성으로 손님들 눈길을 끌면서 설 명절이 다가왔음을 실감케 하지만 가끔 도가 지나친 포장에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합니다. 낭비죠. 따지고 보면. 포장이 너무 과대하니까 좀 낭비라고 좀 보기는 해요. 포장을 좀 줄이면 좋긴 하겠어요. 설 명절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과대 포장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와 환경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포장 공간이 얼마나 비어 있는지, 포장 횟수가 2번 넘게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이 포장 용적의 제품들이 75%가 꽉 차 있어야 돼요. 75% 이상. 이렇게 빈 공간들을 이런 걸로 다 채워갖고 꽉 차게 보이는 게 폐기물도 줄이고 좋은 케이스입니다. 요즘은 기업들도 쓰레기 줄이기에 열심이라고 하지만 덜어 아쉬운 경우도 눈에 띕니다. 이 부분은 위스키가 있고 잔이 지금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만한 공간을 지금 빈 공간을 줬어요. 네. 요만큼 종이가 이렇게 낭비되고 있다는 그렇죠. 네. 과대 포장이 의심되면 현장에서 바로 포장재 치수를 재고 검사받으라는 명령서를 작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추석 때 적발된 사례는 15건,
이 가운데 서울에 있는 업체들 10곳에 부과한 과태료가 1,000만 원에 이릅니다. 정밀하게 검사를 해서 기준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다면 얼마나 적합하지 않은지를 이제 회신해 드리게 되고요. 그 회신 결과에 따라서 기업이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고. 설 명절 기간에 급증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선 과대 포장 외에 얼마나 잘 버리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명절 기간 특히 많이 버려지는 스티로폼이나 종이상자,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고 인증사진을 올리면 마일리지를 주는 캠페인도 병행합니다. 이는 올해부터 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서울시가 임시 방편으로 내놓은 쓰레기 다이어트 정책의 일환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설 연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95조 원 규모의 자금 공급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먼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다음 달 5일까지 중소, 중견기업에 15조 2천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도 다음 달 13일까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79조 6천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금융사의 대출 만기일이나 카드 대금 결제, 공과금 자동 납부일이 설 연휴와 겹칠 경우 19일로 연기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지급일이 설 연휴인 경우 13일에 미리 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16대 설 성수품 가운데 축산물 가격이 올해 들어 확산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축산물품질평가원, 산립조합 중앙회 등 자료를 보면 지난 5일 기준 한우 등심 가격은 100g당 12,590원으로 전년 대비 7.5% 더 높았습니다. 돼지고기 삼겹살은 100g에 2,665원으로 1년 전보다 5% 비쌌고 닭고기 1kg도 5,994원으로 전년 대비 5.9% 올랐습니다. 특히 달걀은 10구에 3,943원으로 1년 전보다 21.2% 급등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월 9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